네, 소개받은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 이태영입니다. 네, 제가 이제 저희 질문하기 세션의 첫 번째 발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는 무슨 소용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고민을 오늘 오신 당원분들과 짧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득 몇만 불, 1만 불 돌파, 2만 불 돌파 이런 것들이 되게 역사책에서는 국사책에서는 화제가 됐던 것 같은데 소리 소문 없이 3만 불을 작년에 돌파했더라고요. 여기 3만 불 돌파했다는 사실 인지하고 계셨던 분들 계세요? 네, 그래도 3만 불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근데 3만 불 돌파한 것이 진짜 우리의 일상과 어떤 영향이 있을까? 국민 총소득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GDP라고 하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 모두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함께 얘기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녹색당 정책대회이니만큼 저희가 이 얘기를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기후위기 비상사태죠. 녹색당은 한국 사회에서 모든 공공기관, 정당, 전부 지방자치단체 전부 포함해서 가장 먼저 비상사태를 선포한 정당이기도 합니다. 지금 지난해 2018년부터 기후활동가 그레타 툰베리 님께서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를 시작하셨죠. 그리고 지난해 말에 1.5도씨 보고서가 IPCC 총회에서 채택되는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2도씨로 제한을 걸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 아니다, 1.5도씨로 걸어야 우리가 좀 더 생존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라고 하는 과학적 근거들이 담겨있는 보고서가 IPCC 총회에서 채택된 거죠. 올해 초 영국에서는 강력한 멸종 저항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멸종 저항, 말 그대로 멸종하지 않을 권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라면 우리가 멸종할 것이다. 우리 인간뿐 아니라 비인간 동물,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멸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저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비상행동 흐름과 함께 한국에서도 최초로 기후위기, 기후변화 문제를 단일 이슈로 한 대규모 집회가 지난 9월 21일 열렸습니다. 21일 대학로에서 약 5천 명 정도의 시민들이 기후위기라고 하는 주제를 중심으로 이렇게 모였고 서울 대학로뿐 아니라 역시 기후위기 비상행동인 만큼 또 전국 각지에서 이 각자의 자리에서 도심에서 사람들이 많이 밀집된 장소에서 기후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라는 얘기들을 한 바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5도씨 특별보고서입니다. 사실 긴 내용이 담겨 있겠지만 핵심 내용은 명확합니다. 1.5도씨 경로에서 전 지구의 인위적 CO2 순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로 감소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2050년에는 넷제로 순 배출을 0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그 경로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로를 거쳐야 1.5도씨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하는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5도씨 이상의 지구 온난화는 인구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사회적 소외계층, 취약계층, 토착민, 농업 또는 어업의 생계를 의존하는 지역사회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보고서, 세계적인 흐름 이런 것들뿐 아니더라도 이미 우리는 일상에서 많은 기후위기적 변수들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름이 굉장히 더워졌다라고 하는 건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한국 평균 폭염이 1980년에서 2000년대 사이에는 8에서 11일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유난히 더웠던 2018년 31.5일이 폭염일이었습니다. 폭염이라고 한다는 건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을 넘어가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폭염 위험도가 매우 높은 지역이 2001에서 2010년 사이에는 약 19곳이었는데요. 지금의 예측으로라면 2021년에서 2030년에는 한국 전역에 72곳 정도로 폭염 위험도가 높은 지역이 늘어날 것이란 예측입니다. 그리고 올 가을 우리 유난히 많은 태풍 경험하셨죠. 이런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와버린 기후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가을 태풍이 특히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분명히 농업 영역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밖에서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 집이 안전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태풍에 당연히 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또 불평등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만 불을 2018년에 돌파했다고 하죠. 그리고 경제성장률,
한국 사회에서 아직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지표이죠. GDP, 국내 총생산, 부가가치를 기준으로 1년에 총생산된 양을 체크하는 건데요. 그런 얘기가 있죠. 심지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것도 GDP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왜냐하면 그에 따른 부가가치가 계속 생산되기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 GDP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류의 한국 사회는 이런 경제 성장률을 경험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2011년 이후 5% 이하의 저성장을 계속 거듭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한국 사회는 이 저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비정상적인 상태로 규정하고 어떻게 더 성장할 것인가, GDP라고 하는 지표에 매여서 그것을 어떻게 더 성장시킬 것인가에 고민을 이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민 총소득 증가, GDP를 중심으로 한 경쟁 성장률의 뒷면에는 토건개발, 철강,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대기업 중심 수출주도 성장, 그리고 서울 수도권 중심 개발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너무 잘 아시는 4대강 개발했던 사진이고요. 최근에 녹색당에서 가서 액션을 했죠. 포스코, 철강산업의 대표주자죠. 이런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산업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전환의 의지가 한국 사회에서는 발견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1인당 국민소득 그리고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것에 취해서 한국 사회가 저것을 기준으로 계속 달려오는 동안 그 이면은 어떠했는가를 또 볼 수 있는 다른 지표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죠. 10년간 상위 1%와 상위 10% 소득 집중도를 분석한 겁니다. 상위 1%, 한국 사회 상위 1%의 소득 집중도는 전체 소득 기준으로 지금 2016년에 12.13%, 1%가 갖고 있는 소득이 전체 소득의 12.13%를 차지한다는 의미고요. 그중에 근로소득을 또 분리해서 볼 경우 7.13%, 전체 소득과 근로소득의 차이가 나는 것은 아마 자산소득에 있을 텐데요. 그 차이가 저렇게 벌어지는 것도 한국 사회의 자산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또 보여주는 요소일 수 있습니다. 10%가 차지하고 있는 소득 집중도는 전체 소득 중에 43%, 근로소득으로 봤을 때는 32%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국 사회에서 너무 많이 인용되고 있는 통계죠. 그 사이에 자살률 추이. 네, 한국 OECD 주요국 중에 자살률 1위, 13년째 1위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하지 못하는 조건에 처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이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 지금의 성장 중심의 경제에서 사실 누가 이 성장 중심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 가족임금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에 기반했는가, 그것은 여성의 사회적 재생산 무급노동에 기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는 이면입니다. 성별, 혼인 상태별 월평균 임금 및 격차를 보시면요, 전체 임금 격차가 여성과 남성 37% 정도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혼과 동거 등의 있을 때는 더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표입니다. 그 사이 가사분담률을 보시면은 한국은 16.5% 정도 남성이 가사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죠. OECD에서 가장 낮은 가사분담률입니다. 그리고 또 이면엔 이런 것들이 있죠. 그 사이에 또 한국 사회는 저성장 혹은 이렇게 사람 먹고 살기 힘든데 무엇으로 계속 그것을 돌파해 왔는가, 부동산입니다. 2007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 사회에서 실제로 부동산을 통해 발생한 소득, 실현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 격차, 시세 차익 등으로 발생한 이득이고요. 그리고 임대소득, 이걸 봤을 때 1년에 거의 400조 이상이 부동산 소득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이상한 사회이기도 합니다. 이 부동산 소득의 그 비율은 전체 GDP 대비 약 42.5%,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한국의 GDP 대비했을 때 부동산 소득이 지금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소득이 말이죠. 한국은 진짜 부동산을 통해서 뭔가 이 불평등을 계속 강화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역시 이런 변화들 계속 있었죠. 2003년, 7년, 13년, 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아파트 평당 가격들이 이렇게나 뛰었습니다. 서울은 지금 아파트 1평당 가격이 2,542만 원이라고 하죠. 가장 높이 뛴 지역들 좀 볼까요? 그 사이에 316% 뛴 제주가 있습니다. 2003년에서 2018년 동안 300%가 넘는 400% 뛴 데도 있죠. 세종이 있습니다. 이게 한국 정부가 얘기했던 균형 발전의 실체였을 수도 있는 거죠. 대부분
뭐 다 뛰었습니다. 그냥 어디가 더 많이 뛰었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그 사이에 이런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이상한 명분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마주하고 있는 기후위기와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의 사실 뿌리는 같은 것 같습니다. 탄소 기반 성장 중심 경제라고 하는 것, 그것이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사실 동일하게 만들어낸 뿌리라고 하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탄소 기반 경제, 철강과 자동차 이런 것들 한국 사회를 지탱했다고 여겨지는 건설과 토건, 여성 무임금 사회적 재생산 노동, 그리고 성장 지표와 관료제라고 하는 것이 기후위기와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공동의 뿌리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각각의 뿌리들은 이런 이해관계자들을 대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기업 재벌, 부동산 소유자, 남성과 정상가족, 전문가와 공무원, 이들의 연합이 부동산과 기후변화의 뿌리를 함께 만들었고, 그것이 지금 우리의 생존을 파괴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의 정치가 대변하고 있는 저 이해관계자들, 어떤 실제로 문제적 상황들을 만들고 있을까를 또 볼 수 있는데요.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중심이 된 정치는 어떠했을까? 칸막이 행정으로 종합적인 비전이 부재, 장기적 관점이 없는 문제 해결들. 예를 들면 교육 문제가 등장했다. 지금 하고 있는 게 결국 입시를 정시 중심으로 할 거냐 수시 중심으로 할 거냐 중에 정도의 논의라고 하는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과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이해관계자들, 20대 국회 남성 비율 83.6%, 차별금지법은 매번 제정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들이란 이해관계자들, 3기 신도시 GTX 등 수도권 중심 개발 계속되고 있고요.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을 통해 24조 원의 사업이 개발 사업에 투입되게 됩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재벌, 노동시간 주 52시간 이 규제마저도 무력화하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고, 화감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평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이런 안전규제들을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해관계자들 대변해왔던 그동안의 정치가 기후위기를 심화하고 불평등을 강화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역설적으로 먹고 사는 기반을 파괴하는 현실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저런 이해관계자들이 대변했던 시대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 집이 없고 성소수자고 결혼하지 않았고 여성이고 장애가 있는 수도권 밖에 사는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나이가 적은 다른 언어를 쓰는 직업이 없는, 어쨌든 저희가 저렇게 그동안의 정치, 그동안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공동으로 같이 강화해온 저 이해관계자들에서 다른 시민들의 주체가 해야만 2050년 넷제로라고 하는 것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를 저는 이런 그동안 우리가 추적해온 이 과정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의 뿌리는 같습니다. 기후위기를 심화시키고 불평등을 강화한 이들이 정치하는 시대와 결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권력으로부터 배제되었던 이들이 이제 정치의 주체로 등장해야 된다고 하는 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기후위기 시대를 돌파할 새로운 기준이 등장해야 됩니다. GDP와 경제성장률, 1인당 국민 총소득의 지표와 하루빨리 결별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불평등 타파를 국가 운영의 최우선 목표로 할 때 저희가 2050년 넷제로에 도달할 수 있고, 사실 그런 억울함도 있잖아요. 기후위기를 강화해온데 우리가 그렇게 기여하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는 심지어 가난하기까지 한, 그리고 저 위기도 강화했던 사람들이 이 안에서도 가장 안전한, 이런 억울함에서 우리가 돌파하려면 새로운 정치적 주체들이, 시민들이 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제가 맡았던 질문, 기후위기가 불평등에 던지는 질문,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는 무슨 소용인가요에 대한 고민을 같이 공유해 봤습니다. 이어지는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